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6.1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욱입니다. HCN 충북방송과 BBS 청주 불교방송, CCS 충북방송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충북도지사 후보 두 분을 모시고 70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영민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을 해 주실 BBS 청주 불교방송 이호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주도권 토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주도권 토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개별 질문 시간을 더 가진 뒤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답변 시간이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임의대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모니터의 시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노영민 후보부터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이 키운 충북 사람, 앞으로 충북을 키워갈 충북 전문가 노영민입니다. 기업 유치 전문가이고 일자리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정말 잘 극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상회복을 준비하시는 모든 우리 도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어려움을 겪어오셨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3천억 규모의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의 대출을 즉각 실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 1호를 저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공약 1호는 당연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합계 출산율을 1.5명까지 늘려나가지 않으면 충청북도가 현재의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분단, 고용, 환경, 기후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최고의 위기는 저출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 수당에 대한 대폭적 지원을 통해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효과가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김영환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영환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정치를 하게 돼서 행복한 김영환입니다. 요즘에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지금 행복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안길이 있는 철당간의 그 뜰악에서 태어났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자랐고 중국집 주방장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남주동 시장에 좌판을 깔아놓고 메리아스와 사리마다를 파는 어머니의 노점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충북 괴산에 이주를 해서 차부에 청화원이라는 중국집을 차려놓고 저희 오남매를 그곳에서 길렀습니다. 청천초등학교, 청천중학교, 다시 외할머니 댁에 올라와서 서운동에서 청주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난 3년 전에 고향인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주말마다 내려와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큰아들과 며느리가 귀농 귀촌해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밭에 나가서 제초제를 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향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몸져 누운 아버지께서 화덕에서 나오는 연탄가스를 마시고 몸져 누운 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해소 천식을 앓다 가셨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후불제를 관철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호수가 많은 고장입니다.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있는 지역, 백두대간과 호수를 연결하는 그런 국립공원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로 이것을 통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공을 들인 세계 무예 마스터십 민선 국위 도정에서도 이를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인지 이에 대한 생각과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엔 김영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무예 마스터십이 어떻게 운영됐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한다면 무예 마스터십은 폐지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보도가 됐는데 어제 보도된 존폐 위기의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이딴 악재다. 가이스프 총회를 열어서 9월에 해체 총회를 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실렸습니다. 즉 무예 마스터십의 그런 총회가 그 자체가 지금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체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사업 진행에 비전문성이 드러났고 특정인의 개인적인 테마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사 때마다 학생, 기업차 티켓을 팔아야 되고 기관 직원들이 동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은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 도민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려 139억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아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써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예 대전은 지금 충주에다 줘서 충주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이 판단은 충주시장과 충주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무예 마스터십에 들어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생각할 때 저로서는 그 행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동안 진행된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최후의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엔 노영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정말 여러 번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예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그 무예 마스터십 대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의 그 사무국 유지비라고 할까요? 이건데 이거는 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세계 그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1회가 청주에서 열렸고요. 2회가 충주에서 열렸었죠. 3회 대회부터는 국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유치 신청한 곳이 있어서 3회 대회부터는 외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산이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에 그 사무국의 그 설립 그 위치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 그 전통무예진흥법의 그 개정안이 현재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국비로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의 사무국을 국내에 설치하고 그것을 지원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무예 마스터십을 해오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거나 좀 성과가 미진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일이겠으나 앞으로
국내에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다. 다만 사무국의 위치를 국내에 둔다면 법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은 BBS 청주 불교 방송과 CCS 충북 방송과 협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BBS 청주 불교 방송 이호상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개별 질문에 앞서서 이제 개별 질문이 저희가 이제 드리게 되면 아마 질문 내용에 두 가지, 세 가지 좀 포괄적인 질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저희가 좀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좀 질문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노 후보님 최근 발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이게 신생아 월 70만 원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생신 축하금을 주겠다. 또 농민수당을 1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반려동물 중성화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추산을 어느 정도 좀 하고 계시는지 저희 잠시만요. 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 추산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 것은 이게 선심성 공약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공약에 대해서 그 예산 추계를 다 마치고 그 재원 조달 방안까지 다 확정을 진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제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수당입니다. 그것은 4년간 한 6,500억, 5년 이제 그 민선 8기 기간을 넘어가는 부분까지 한다면 5년간 한 1조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비와 시군비 6대4 내지 4대6의 그런 매칭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도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 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사 재량 사업비의 한 12%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출생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국민적 합의, 도민적 합의는 저는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전도민에 대한 일상회복지원금이 그 일시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한 1,600억이 이제 곧 한 제 생각에는 뭐 7월이나 8월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그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지금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모든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그 재원 조달 방안이 다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한 가지 안 하셨는데 후보님 선심성 공약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심성 공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효과도 없이 목적이 타당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표만을 얻기 위해서 그 하는 공약을 우리가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그 국민적 합의, 도민적 합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심성 공약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환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 대표 공약으로 이제 의료비 후불제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도권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을 당시에 이 공약의 재탕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또 정작 의료계에서 말이죠, 후보님. 뭐 의료 채권 발생이라든지 미수금 발생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요 답변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노 후보께서 질문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양육수당 월 100만 원 지급이라든지 어르신 감사 효도비 지급 이게 노영민 후보 공약을 좀 비슷하거든요.
공약 베끼기라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에 해야 됩니까? 2분에 해야 됩니까? 2분 해주시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우선 의료 후불제에 관해서는 제가 십수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사안으로 공약으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선거도 이길 수 있고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제에 필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든 충청북도든 어디든 먼저 시행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주로 임플란트와 보철을 중심으로 한 의료 후불제를 실시해 봤습니다. 몇 년 동안 했을 때 병원의 수입이 2배쯤 증가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실 채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해야만이 신용 불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실 채권이 생기게 될 경우에. 그래서 부실 채권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심장 스턴트 수술이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척추 수술이라든지 라식이라든지 임플란트 몇 개라든지 65세 이상 장애자 그리고 사회보호 대상자들에게 집중해서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실 채권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출원하고 기업들이 동참하는 그런 착한 은행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융자가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이 진행이 돼서 후불로 그리고 분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올해 안에 이것은 시행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그런 육아수당 또는 출산수당과 관련해서 노영민 후보의 공약을 베끼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지금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에서는 인구 소멸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노영민 후보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출산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산수당을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수당의 경우에 있어서 노영민 후보는 예산을 고려해서 지금 낳는 사람들만 주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되면 1살, 네. 2살, 3살까지 주는 그런 것이기 네.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8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는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제지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임의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제일 잘한 일, 특히 민주당이 잘한 일, 또 그런 국무총리 인준을 민주당 의총이 인준 결정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출범한 지 지금 열흘 남짓 됐습니다만은 총리 인준하는데 48일이 걸렸습니다. 내각이 완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이번 광역선거에 나와 있는 그런 후보들, 노영민 후보를 포함한 후보들께서 당에 인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노영민 후보께서 이런 인준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출마자의 입장에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를 이겼던 0.1%를 이겼던 그것은 국민의 뜻이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새 정부의 출범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일단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첫 총리 인준이 늦었죠. 엄청나게 늦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해주자라는 게 내부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당했지만 잘했습니다. 우리까지 그러지 말자. 김종필 총리 인준은 6개월이 걸렸으니까 네, 여야 할 것 없이 이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 북촌 한옥마을 입구에 한옥병원을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걸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데 그 우리나라 관광객들 가운데서 제일 가보고 싶은 관광 1번지가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전통,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전화를 해보면 삼청동, 인사동, 가해동 일대에 지금 그 관광객들이 러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광이 지금 뭐 6개월 정도가 밀려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제 짐작으로는 우리나라 관광 1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녹지원 그리고 북악산 이 등산로가 열리면서 청와대 시대가 끝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엄청난 관광 자원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이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일은 참 잘한 일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참 올바른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만은 우리 그 노영민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와대를 아시는 분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라든지 전 세계와의 그 직통, 그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 위기관리센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바다, 하늘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그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게 이전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크게 들 겁니다. 그래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국빈이 왔을 때의 행사장도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바이든 국빈 방문 아닙니다만은 그 유인 방문과 관련해서 저는 용산 저 국립박물관 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거기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거기서 영빈관의 역할을 했는데 참 전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그 사고 예방인가 우리 그 수천 년 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미국 대통령에게 큰 아마 감동을 줬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걸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 일들을 과감하게 이뤄낸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월 10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갔습니다. 뒤에 그 국회 본회의장 앞에 연단에 있었는데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그 태극기와 태극기 사이에 윤석열 취임사 하시는 그 위에 꽃무지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상사로운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저 김영환이 이제 도지사 당선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주관적인 판단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날 그 노 후보자께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식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열차에 동행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당연하죠. 저는 소신의 정치를 해왔고요. 저는 배신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가셨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또 지금 그 주민들에게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가 열흘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5년의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의 재정 자립도가 3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가. 그리고 뭐 보은이나 괴산 이런 데는 10% 미만의 이런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중앙정부와의 협조,
또 예산의 그런 편성 이런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영민 후보님, 나는 실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실장으로 걸출한 우리 충청북도민 가운데서는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아본 적이 없고 또 중국 대사라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외교적 위치에 특명 대사입니까? 특명 대사? 네, 특명 전권 대사. 특명 전권 대사를 하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청북도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의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퇴임식을 가시는 노영민 실장님보다는 취임식을 가는 김영환 고문에게 표를 찍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요새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역시 이제 윤석열 또 이 정부 여권과의 관계를 볼 때 충북도지사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물론 거대 야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영민 후보가 무슨 힘이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람이 되려면 저는 소신을 지켜야 하고 저는 배신의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환 후보님 주도권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30초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 저 형평성 있게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영민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한 4개 정도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을. 그것은 자연히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무를 부여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농업에 대한 보호입니다. 헌법은 우리 산업 전체를 보호하라는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산업 중에서 농업은 반드시 보장하라고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 전체를 발전시켜라라는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그 산업의 어떤 그 집적도라든지 SOC 집적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그 배려를 해야 한다라는 국가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라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를 모든 국가기관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한 세력이 그 철학에 따라서 이 헌법에 대한 자의적 집행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서 추경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안은 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9조인가요? 이 정도의 추경인데 53조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넘겨진 것이고요. 나머지 한 7조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600조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 6조 몇천억, 7조 정도 1% 삭감하는 겁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이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중에서 2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우리 농어촌에 대한 그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농어촌 보호 육성을 위한 예산에서 5천억을 삭감했고요.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어요. 거기에 우리 충북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돼 버린 겁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후보님 질문을 이제 먼저 요게 이제 그겁니다. 요게 새 정부의 첫 SOC 그 중에서 충북 지역에서 삭감된 SOC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주 음성, 충주 제천 단양으로 이어지는 충청 내륙 고속도로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요. 남일 북일 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예산이 또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어떻게 오창에 건설되는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의 예산까지 이렇게 대폭 삭감시킬 수 있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국정 철학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영환 후보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 농어촌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아셨습니까? 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전에 아셨는지. 우선은 이게 참 그 정략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게 좀 무리한 주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번 예산 편성은 정부가 지금 출범해서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보전으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SOC 예산을 갖다 집어넣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본 예산에 가서 해라 이런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됐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지금 제가 끊을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상대방의 발언을 제지할 수가 있게 10초만 더 주시죠. 예. 지금 SOC 예산은 본 예산은 제가 가져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지금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댐이 무너져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 추경 예산에다가 SOC를 집어넣고 그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질문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팩트가 잘못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이런 SOC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통과가 돼가지고 국고에 들어와 있던 돈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우리 충북의 SOC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국고에 들어와서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예산을 그것을 뺏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한 것이고요.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SOC 삭감 예산 중에서 우리 충북 세종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서 깎은 게 대한민국 전체 SOC에서 25%나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국가 이런 장기 어떤 발전 계획 속에서 작년에 이미 통과돼 가지고 국고에 들어와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돈에서 뺏어갔는데 그것도 대전 이런 딴 데는 하나도 안 뺏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충북과 세종 지역 SOC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삭감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할 기회를 좀 주셔야죠. 이렇게 연설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제가 답변 기간은 제가 답변했을 때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아까도 더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됩니다. 항의해야 되고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충북 도민과 청주 시민 여러분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훼손 이것은 현 정부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를 저는 포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후보들 주도권 토론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더 공통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글로벌 캠퍼스 조성 추진을 두고 충북대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80만 명인 청주에 충북대 의대와 대학병원이 있는 상황에서 한 곳을 더 인가한다는 것은 일권역, 일국립대 원칙을 깬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어떤 해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노영민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선 오송 카이스트 이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어떤 캠퍼스 내에 어떤 대학이 세워진다거나 아니면 뭐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 전문 대학원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북은 우리 청주권역에 충북대 의과대학이 49명, 충주권역에 건대에 40명, 이렇게 89명의 의대 정원 TO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조정되지 않는 한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내에 의학 전문 대학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렵고요. 다만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에서는 신약, 의료기기, 뭐 어떤 난치성 질환을 연구하는 어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의과학자 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의과학자의 양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이 전문 인력이.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원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오송 전체의 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과학자를 생산하는 그런 대학원은 지금 카이스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송에다 또 차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이스트의 분원을 오송에다 차리는 건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와는 똑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의 생명공학, 바이오 메디칼 캠퍼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약 400명의 교수가 들어오는 카이스트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오송 캠퍼스에 그런 일이 돼야 되고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충북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는 충북대학교의 총장님과 또 간부들 또 학장님들을 다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충북대학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가 들어오면서 충북대가 죽는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스트가 들어와서 바이오메디칼 연구를 하는데 연구 전문 병원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연구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하는 연구 전문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800베드든 1000베드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충원되는 의사와 기초학교실은 충북대학 의과대학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고 거기가 희귀성만 치료하는 병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병원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의 경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충북대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 전문 병원이 없이는 이 카이스트의 바이오메디칼 캠퍼스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충북대와 청주대를 포함한 이 지역의 대학 총장님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충북대를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카이스트를 여기다가 설립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호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환 후보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주도권 토론에서 국가 균형 발전 관련과 관련된 논쟁을 좀 하셨는데요. 그 김영환 후보께서 과거 국회의원 시절이죠. 200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언론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 쪽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수도권 규제 강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셨습니다. 14분이 던전 수도권 규제 강화, 규제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표를 던지신 거죠. 그때 분명히 14분 중에 3명, 1명이 이제 김영환 후보님이셨고요. 또 2020년도에는 고양병에서 총선 출마 당시에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작년인가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가능케 한 게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였는데 이때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시면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지금에 오셔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주장하시는 거는 좀 모순 아니냐. 이 그러니까 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참 좋은 걸 많이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없는 것인데 우선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그때 예타 면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데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제일 큰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그 예타가 면제된 문제가 부상됐습니다. 충북 이런 거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지역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예타 면제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 아까 노영민 의원은 긴 시간을 가지고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타를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이 얼마나 많은 시설과 얼마나 많은 교통기관을 길을 내놓고 그것이 효용이 없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 갖고 있고요. 이것이 무슨 충북의 무슨 예타 면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일산에서의 과밀 지역 해제 문제. 그거는 당연히 지금 그 지역은 아무 공장 하나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삼성이 퀀텍의 그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가 있고 화성에 자동차가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산에도 그런 것을 해제해야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북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일이고요. 뭉뚱그려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를테면 제가 수도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수도권 정치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충실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 원칙에서 동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걸 찾아서 그거를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수도권 그러면 지금 저한테 수도권 규제를 지금 찬성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까? 잠시만 사장님. 예. 그 답변을 못 하셔서 좀 그 직권으로 좀 한 30초 정도 더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2003년도에 국회의원 시절에 수도권 규제 강화 법안.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강화 법안이 오랫동안 시간이 수십 년에 걸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청북도를 포함한 이런 여러 지역에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또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느냐 반성하느냐 이거를 묻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노영민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노 후보님 이 질문 뭐 계속 정치 활동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 말이죠.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뭐 그 책을 이제 주관하시고 나서 카드 결제기 단말기를 두고 시집 판매하셨습니다. 그 사실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실 때 그 똘똘한 집안채 논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청주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두시고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그 시집을 당시에 출판 기념회 했을 때 그것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치권의 검은 돈, 그것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도 선관위도
이 부분은 손을 못 대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판 기념회에 와서 제가 그 당시 했던 게 10,000원짜리 책입니다. 아니 10,000원, 10만 원 내고 책 10권 사가면 되지. 와가지고 100만 원 놓고 가고 책 한 권 가지고 갑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나 기업에서. 다 현금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선관위가 이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마지막 남은 검은 돈의 창구가 출판기념회다. 더 이상 출판기념회에서 현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아달라. 그래서 카드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카드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투명성이 지금도 이렇게 후퇴했다라고 기자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이 문제에 뭐 강매 논란이었죠. 산하기관. 그랬는데 검찰에서 1년 3개월 이상 책을 한 권 사간 사람까지 다 불러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단 한 건도 문제된 게 안 나왔습니다. 무혐의로 사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부 네거티브입니다. 사법적으로 끝났다. 그 다음에 아파트 매각 논란은 두 채 다 팔았습니다. 당시에. 지금 무주택자고요. 됐습니까? 근데 네. 서울집을 뭐 위에서 청주집 팔았다? 다 그 허위 사실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서울집을 가지고 있고 청주집을 먼저 팔았던 건 아닙니다. 않습니까? 같이 내놨습니다. 내놓은 건데 예. 매각이 된 거는 청주가 먼저 청주집은 비어 있으니까 먼저 팔리죠. 서울집은 그게 잘 그 당시에 안 팔릴 때입니다. 애가 살고 있었고요. 두 집을 동시에 팔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도 8분씩 드리겠는데요. 아까 주도권 토론에서 미처 하지 못하신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고 정책적인 질문 위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가급적 짧게 주시고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영민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전과 관련돼서 좀 후보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김 후보님은 탈원전 반대하시죠? 네. 네. 그러면 국내 원전은 활성 단층에 있어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네. 또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의 불안 요인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 우리 원전의 그 취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활성단층대, 영남단층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된 것은 경부 측으로 경제가 진행되면서 고리, 월성, 경주, 월성이 경주입니다만은 울진 이쪽 지역에다가 원전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활성단층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 접니다. 또 두 번째, 이 그 원전과 관련돼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의 불안 요인. 네, 불안 요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우리 원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지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파일럿 프로세싱 기술들이 상당히 지금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의 원전 수조에 지금 가득 차 있지만 그 수조를 만들면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전을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생각이고 탈원전을 가지고 지금 지난 5년 동안 해본 결과 이 나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전기료 인상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것을 얼마나 극복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길어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은 아니고요. 예, 우리 김영환 후보님께서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리 김 후보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하게 무슨 뭐 이게 원전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매국적이고 미친 정책 이런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이렇게 쓰시면서 아주 그냥
친원전주의자처럼 이렇게 변신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너무 그 용어 자체가 좀 극단적이지 않았나요? 그 정도로까지 하실 아니, 말씀은 뭐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후보께서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터져가지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했던 말씀하고 또 이번하고는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사실은 10년 사이에 국내 원전들이 활성 단청이 아닌 곳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있죠.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법이 뭐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업적으로 아직까지 개발되고서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장만 바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30초만, 예, 30초만.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조경태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뭐 개인적으로 조경태 의원님에 대해서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 원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 의원님들이 자꾸 원전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그럼 서울시내 그 남산이든 어디 공원이든 거기다 원전을 둬라. 그렇게 안전하면 그렇게 하고서 원전에 찬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원전 찬성을 하시려면 자기 지역에 원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환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원전 아주 이제 뭐 친원전주의자로 저는 변신하셨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청주 시내 한복판에 원전 발전소를 짓는 것을 찬성을 하셔야 그 논리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초 주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이런 그 토론은 상당히 수준 높은 토론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전을 청주에 질 수 없습니다. 알죠? 냉각수 문제 때문에 질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충분합니다. 대청댐물 가지고 이게 냉각수를 해가지고 원전을 질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동해안으로 가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실 리가 없는 분이 저는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탈원전은 탈원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인허가가 돼 있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지 열흘 만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전을 가지고 세계로 가자는 그런 주장을 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책, 원전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으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요. 또 지금 조사도 아니 됐습니다. 예, 그 좀 팩트가 좀 잘못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원전 인허가 된 것 중에서 중단된 원전은 없습니다. 인허가 된 것은 계획대로 다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인허가 되지는 않았으나 인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업이 선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 겁니다. 네, 이것은 제가 맞습니다. 그래, 20초만 주십시오. 제 말씀이 20초만 맞기 주십시오.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가 중단됐죠. 그리고 월성 원전을 저렇게 무리하게 중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그러니까, 신한울 3, 4호기 인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7천억이 투자돼서 저기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 보면 아는데요. 자, 그리고 월성 그 폐로 시킨 그것은 설계 수명이 종료된 겁니다. 설계 수명이 종료됐는데 이 종료된 설계 수명된 원전을 다시 재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였는데 한 번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재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재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제가 10초만 쓰면 되겠습니까? 네. 이 월성 원전 언제 문 닫는가? 이렇게 백운규한테 얘기한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월성 원전이 어느 나라 원전이
임기를 종료하고 10년씩 연장을 해가면서 쓰는 거지. 그거를 임기가 종료됐다가 문을 닫는 원전을 그렇게 하는 폐로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고요. 사용 기간, 사용기간, 설계 수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자, 면에서 자, 말꼬리를 잡지 외국도 마시고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원전이 더 많습니다. 이 원전을 가지고 이게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의외이긴 한데. 아니 제가 후보님께서 민주당에 계셨을 때 그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을 때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우려하고 당연히 아주 강력하게 우려하고 원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이 완전히 새로 매국적이고 미친 정책이 원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친원전주의자로 변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미친 정책. 자, 주도권 토론이 우리 노영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명환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뭐 원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원전을 지금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전이 완벽한 기술이기 때문에 또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전을 문을 닫는 것, 멀쩡한 원전을 문을 닫는 것, 생태계를 없애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복원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금 만들어서 수출하고 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리를 손잡자고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소형 원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무슨 영화를 봤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국가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그 팩트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졌고요. 원전이 해마다 준공이 됐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신규 원전의 착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전이 알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문재인 정권은 아시죠? 아시는 게 아니라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과학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팩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드리고요. 말고 또 다른 곳에서 검토가 언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여러 번 묻고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 문제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원인이 충북개발연구소에서 나온 걸 보면 약 40 내지 45% 정도는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그 화력발전소, 이 지금 당진 화력을 포함한 서해안 화력발전소와 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화력발전소에 영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분진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단양 제천에서의 시멘트 공장 또는 거기에서의 어떤 분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쓰레기 소각 문제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SOX, NOX가 그 당시에 우리가 토론할 때 아직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제천 단양에 대한 그 산업과 관광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 나온 문제거든요.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SOX, NOX의 70~80%가 제천 단양의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환경청에서 그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사를 하셔서 중국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으라고 저는 아닙니다. 그게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인데. 우스갯소리.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네거티브가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사실 김명환 후보님.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따로 있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따로 있습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현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미세먼지 1위의 국가가 도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70~80%가 제천 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여기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70~80%가 거기에서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새로운 거 넘어가기 전에 답변을 조금 이따 답변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현수막을 동네방네에 다 걸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노영민 후보와 민주당이 지금 청주 지하철을 뭐 하나 새로 뚫으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메가시티의 구상 속에서 나온 소위 광역철도 도심 통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이죠. 예. 그 지하철 말하자면 광역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철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도심 통과를 하겠다 그런 공약이죠. 예. 그건 저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죠. 도심 통과의 그 노선의 문제하고 그 거리의 문제와 그 역의 설치와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답변 시간을 드리면 답변 네.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충분히. 그래서 저는 그런 저렇게 홍보를 할 수도 있겠구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역철도로 해서 지금 세종시를 거쳐서 오송을 와서 오송이 지금 이제 강서나 강내를 거쳐가지고 지하로 들어와서 무슨 터미널역이 있건 또는 상당공원이 있든 율량동이 있든 이렇게 거쳐서 그 청주공항으로 간다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그걸 오창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런 공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중으로 간다고 해서 지하철 시대를 연다고 지금 청주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다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광역철도의 노선을 지하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국민 시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갖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것이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서 세종시를 거쳐서 오송을 거쳐서 이 지금 도심 통과를 하게 될 경우에 배차 간격이 이를테면 30분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30분 내지 1시간 가는 광역철도가 지하철이 되기 위해서는 3분 내지 5분 동안 이것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지중으로 간다고 해서 지하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지하철의 편익을 갖기 위해서는 3분 내지 5분 사이에 이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선의 확보와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하철 시대를 연다. 이것이 홍보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팩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뭔가 지하철이 새로 뚫리는가 보다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물으신 거에 대한 시간을 안 주셔서 제가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북 도지사가 되겠다고 나온 후보입니다. 외교관이 되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토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밖에 없죠. 지하철 얘기를. 네, 그건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하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네, 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10초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충북 도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SOX나 NOX를 줄이는 것만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내에서 발생하는 거에 70~80%가 제천 단양의 네, 알겠습니다. 그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공감. 그다음에 네, 청주 도심에 그 지하철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지하로 가는 것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이우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질문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김영환 후보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미리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후보님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제 뭐 늘 말씀하십니다만 고향에 돌아와 정치를 하니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먼저 우리 충북으로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한 시점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후보 등록 마감일 한 이틀 전쯤 되죠. 아, 이틀 전쯤으로 언제쯤입니까, 후보님? 그게 이렇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후보 등록 마감일 이틀 전쯤에 주민등록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게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제 삭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했을 때 며칠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충북도지사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거기 아직도 그 홈페이지에 고양시 병당협위원장에 그 김 후보님 사진과 함께 연락처 뭐 이름까지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고라서 우리도 도당에다 왜 이런 거를 거론하냐고 말했으니까 그것이 뭐 여기서 토론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대신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건 뭐 사무착오이기 때문에 사무착오다라는 말씀. 네. 제가 그 여기서 잘못되면 저 경기도로 갈 생각으로 그걸 걸어놨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네. 그 충북 도지사 출마를 하셔서 선거운동을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 경기도당에 예. 고양시 병당협위원장의 예.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 예, 그 뭐 저희 실수라고 불찰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시는 걸로 대신 하고요. 노영민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지금 3선에 도전하는 우리 인근에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있습니다. 같은 당이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KTX 세종역 신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같은 당 후보신데 좀 강력하게 좀 비판을 하시고 이게 좀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노 후보께서 대응을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도청 기자실에 가서 그건 뭐 한 칼에 끊어버렸는데요. 벌써 두 번씩이나. 그러셨습니까? 네, 그거는 이미 2017년에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기간 5년 기간 동안 그 원칙이 이어져 왔고요.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 원칙을 변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세종시에 KTX역을 신설하려면 충청권 4개 광역단체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당시에 세종역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세종 이춘희 시장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은 세종시에 가서 그렇게 그 자기 지역에 얘기하는 거지요.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그것이 우리 당의 입장도 아니,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당시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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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나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노영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저는 충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원칙과 소신, 일관성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충북인의 저는 그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서울 가면 우리 충북 사람들 참 힘듭니다. 우리 충북의 아들, 딸들 정말 힘듭니다. 서울 사람들한테 치이고 영남에 치이고 호남에 치이고 같은 충청도에서도 대전, 충남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 충북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충북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 충북의 아들, 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무리하다 할 정도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충북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제 한 몸 바쳐서 싸워왔다. 누구도 다시는 충북을 홀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식들이 가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충북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충북을 수도에서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충북이 중앙정치권에서도 독자적인 그런 세력으로서 대접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노영민이 그 과정에서 정말 제 온몸을 바쳐서 싸워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영환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충북이 무엇인가, 충북의 정체성 브랜드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골똘하게 하게 됐습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충청북도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의 흑진주가 발견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도이지만 이것은 바로 백두대간에 걸쳐 있고 또한 호수가 많은 그런 고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호수를 묶어야 합니다. 광역으로 묶어서 호수 지방이 돼야 한다. 호수 관광이 돼야 한다. 호수 관광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조감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금강과 남한강이 펼쳐지는 이 아주 절경의 이 지역에 지금 백두대간을 길에 서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전통, 문화, 역사, 인물 이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금 단양호, 청풍호, 충주호, 괴산호, 대청호를 하나로 묶는 호수 관광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충청북도가 호수의 지방이구나. 전국에 누구나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와서 호수를 보고 가는 그런 관광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자고 가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 도정은 자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전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단양과 제천과 충주와 그리고 괴산과 옥천과 영동이 하나로 묶는 그런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인사부터 시작해서 속리산의 법주사 그리고 영국사를 포함한 천년 고찰들이 즐비하고 726개의 지금 현재 저수지가 있는 이 지역을 호수 관광 충북 레이크파크로 엮어야 한다 하는 이 원대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충북도지사의 일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HCN 충북방송과 BBS 청주불교방송, CCS 충북방송이 마련한 6.1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두 분과 이우상 기자님 그리고 지금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